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숲과 삽 3, 네 번째 시간으로 숲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숲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입니다. 일단 그 숲의 대기 환경, 이 숲에는 이제 대기 환경이 있겠죠. 대기 환경. 이 대기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태양광선입니다. 태양광선. 그러니까 지구에 그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죽은 행성이죠. 행성이 있었겠지만 이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빛을 주기 때문에 지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에서 방출된 태양 광선, 이게 이제 광합성,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여기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도나 강우나 바람에도 영향을 중요하죠.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상당히 그 중요한 환경이 태양 광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태양광선이 이제 미치는 것은 이제 보통 광질, 태양의 질이죠. 그 다음에 광도, 태양의 강도죠. 그 다음에 광주기, 태양의 주기죠. 주기.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광주기라는 것은 일종의 해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 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이제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외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짧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광도라고 하는 것이 또 그 빛의 밝고 어두움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식물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산소를 배출을 하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또 어두운 상황에서 어두울 때는 이제 동물처럼 산소를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호흡작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광합성의 작용, 이런 것으로 이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일치되는 때 이런 광도를 광보상점이라고 한다. 광보상점이라는 용어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호흡작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광합성 작용으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일치되는 때의 강도를 보상점이라고 한다. 자, 74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광도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면 당연히 광합성도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광도가 증가해도 광합성 양이 증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포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광포화점.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광포화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74쪽입니다.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광주기 나왔죠. 빛의 주기. 이것은 낮과 밤의 이제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자로 하면 일장이라고 합니다. 해일자에다 길장자 써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보겠죠. 이제 해일은 낮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는 거고, 하여튼 이제 그 낮과 밤의 상대적 길인데,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규칙한 온도 변화에 따른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일정에 따른 환경에 잘 적응하겠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일정, 이런 것에 이제 적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온대 지방의 식물들이 있겠죠. 온대. 이런 그 온대 지방의 식물들, 이런 경우는 그런 일정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계절의 변화를 잘 감지를 한다는 거죠. 감지. 그래서 이제 발화라든가 생장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5쪽에 보면 온도라는 게 나옵니다. 75쪽을 펴보세요. 온도가 나와요. 두 번째, 이 온도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어떤 물체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서 이런 식물의 생장, 분포 이런 데 영향을 주겠죠. 그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라고 하는 건 또 그 75쪽 두 번째 달 나오죠. 수목 한계선 이런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몇 도냐에 따라서 이 그 수목 한계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목 한계선 75쪽의 마지막 줄이 나오죠. 그 고도가 높아져서 더 이상 큰 키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작은 키 나무와 풀 종류만 생육하는 지역 이런 걸 가르는 경계선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난대부터 안대까지 있어요. 한국은 이 난대부터 안대까지 걸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상엽, 상록, 화렵스림, 온대, 낙엽스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발 고도에 따라서 이 해발 고도가 그 몇 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발 고도가 있겠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해발 고도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달라지죠. 주로 이제 아랫부분은 화렵수림대가 많아요. 화렵수림대가 많고요. 좀 더 올라가면서 이제 그 침엽수가 좀 더 많아지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가 당연히 뭡니까? 수분이에요, 수분. 수분은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물하고 같죠. 물. 그래서 이제 이런 광합성에 이용되고, 광합성에 이용되겠죠.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양분의 용매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결정적인 환경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7쪽으로 가보면 77쪽을 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내용들을 쭉 길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77쪽입니다. 이 식물은 수분의 부족과 가잉에 의해서 내성이 있다. 정말 내성. 내성이란 건 참아내는 참을성이죠. 참을성.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생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수분이 적어도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수분이 적은 상태에서 잘 견디죠. 근데 이제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수분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산 능선 같은 살 수가 없어요. 수분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계곡이라든가 이런 습윤한 지대 이런 데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물에 잠기는 지역에 생육을 하지만 또 참나무는 이제 물에 잠기면 생육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첫 번째가 대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가 토양 환경이 있습니다. 토양 환경. 77쪽에.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흙과 같아요. 흙과 같죠. 영어로는 소일이죠. 그래서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식물에게 그 물과 양분 이런 것을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숲의 토양, 이 숲의 토양이 그 자연적인 상태를 많이 간직하고 있죠. 숲의 토양은. 그래서 식물들의 이제 양분 순환과도 상당히 밀접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 토양은 그런 그 무기질도 많고요. 무기질, 숲에 있는 토양은.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라든가 특정 그 미생물과 토양 속 작은 동물들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 의한 변형이 작다는 거죠. 숲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한 변형이 작다. 변형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연 상태를 많이 간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습도 개발을 하면 자연 상태가 많이
훼손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 곳보다는 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양층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78쪽입니다. 토양층. 토양에 층이가 있다는 거예요. 층이. 그래서 이 습토양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모재라고 나오죠. 모재. 한자로 하면 어머니 모자에다가 재료자자죠. 영어로는 parent material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모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안반 같은 거죠. 이제 토양이랑 모함이나 빙하토 같은 모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기후나 식생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가서 이제 몇 개의 토양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랫부분에 안반이 있겠죠. 이 토양 같은데 보면 안반. 자, 요 부분을 이제 모재라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뿌리들이 막 또 이제 자라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위에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층의 가장 윗부분이 이제 낙엽층이에요. 가장 이 토양층이 있으면 가장 윗부분이 낙엽층. 이게 자리한다는 거죠. 이걸 L이라고 하는데 L, 리터라고 해요. 리터.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는 그 F층이라고 해서 F층. 그 아래는 F층. 이 F는 펄멘테이션이거든요. 이 펄멘테이션은 우리말로 하면 발효라는 뜻이에요. 발효. 발효. 그러니까 발효된 층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유기물이 그 분해된 부식층인 H가 나온다는 거예요. H. H는 휴머스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부식층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 층을 뭐라고 하냐면 올게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세 층을 올게닉. 올게닉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유기적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유기물층 아래에는 그런 그 표층토가 있다는 거죠. 표면에 있는 그 토양이라는 뜻이겠죠. 그걸 A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아래 있는 일종의 표층토. 자, 이걸 A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층위는 식물 뿌리의 생육 장소, 식물들이 자라는데 중요한 층이다. 그래서 A층부터 이제 부식질, 점토, 철분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등장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아랫부분, 그러니까 그 아랫부분이 이제 B가 돼요. B. 그 아랫부분. 이거는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일종의 그 부식질, 점토, 철분 등의 성분을 용탈해서 집적해 놓은 토양층. 이걸 B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죠. 그래서 B층 아래가 이제 모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모함. 이루어진 R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바위 종류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토양의 물리적인 성질로 가보면 79쪽입니다. 토양은 이제 모래가 있고 미사, 가는 모래라는 뜻이에요. 미사는 점토, 점토. 일종의 진흙이죠. 진흙. 점토라는 것은 진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토양의 입자가 작을수록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성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자, 토양체는 모래, 미사, 점토의 상대적 구성 비율에 따라서 토성이 구분된다. 흙의 성질이죠. 조직이죠. 입자가 작아진 수소로 구분하면 사토, 사질양토, 양토, 미사질양토, 식양토, 식토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토양의 절반은 고체인 토양 입자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액체와 기체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토양의 공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토양의 공극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동그란 게.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틈이 벌어지죠. 이 틈이 이게 공극이에요. 공극. 그래서 이제 이 속으로 이제 공기라든가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걸 공극이라고 한다. 그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알아두시니까
공극 할 때 이제 이 공이라는 것은 구멍 공자예요. 구멍 공자. 구멍. 그다음에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틈을 가리키는 거죠. 공극할 때 극은 틈을 가리킨다. 작다는 표현이 막 나오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극의 비율을 공극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토지의 화학적 성질이 80쪽이 나옵니다. 토양의 산도는 pH. 그러니까 pH라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라는 의미입니다. pH. 3번입니다. 토양의 화학적 성질. 자, 이걸 pH라고 그래요. pH, 수소이온 농도. 페이지 80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왜 pH냐면 power of hydrogen. 자, 이거 머리 글자죠. 수소고 파워는 힘이란 뜻인데 이게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소이온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산성이고요. 수소이온 농도가 좀 적으면 적을수록 알칼리성. 수소이온 농도가 가운데 있으면 중성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토양 교질의 표면이 음전할 때 음전화, 이 토양의 교질의 표면. 자, 음전할 때니까 각종 양이온들이 이제 거기 흡착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양이온 치환이라고 하고요. 염기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일정량의 토양 용량 81쪽에 넷째 줄이죠. 교질물이 가지고 있는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을 밀리그램당 양 이렇게 표시한 거. 이런 것을 치환 용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강한 산성이라고 나오는 걸 보십시오. 강한 산성. 자, 강한 산성은 뭐냐면 pH 3.9 이하. pH 수소이온 농도라고 그랬죠? 3.9 이하. 이게 이제 강한 그 산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끼류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끼. 그리고 산성은 뭐예요? pH가 4.0에서 4.7 산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소나무라든가 낙엽송이 자라요. 그 다음에 pH가 4.8에서 5.4. 자, 이건 이제 약산성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전나무, 잣나무, 가문비나무 이런 것들이 자라고요. 그 다음에 중성은 pH 5.5에서 6.5예요. 여기 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침엽수들이 이제 잘 자라요. 그 다음에 피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참나무 여기 자라고요. 자, pH 6.6에서 7.3. 자, 그 다음에 이제 pH가 6.6에서 7.3. 여기가 이제 약알칼리. 그래서 약알칼리니까 이제 뭐 화렵수, 호두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자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성이 또 나오죠. 약알칼리 다음에 알칼리성이 있어. 이거는 이제 그 pH가 7.4에서 8.0이죠. 여기는 이제 약알칼리. 아니, 약알칼리가 아니라 알칼리죠, 알칼리.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물풀의 나무라든가 오리나무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자, 마지막에 이제 강알칼리성 pH 8.1에서 8.5. 여기가 강알칼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목은 잘 못 자라고요. 염생 식물이 자라요. 염생. 소금 먹고 사는 식물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함초죠. 함초. 이런 것들이 생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양에 그런 그 생물상이 있어요. 82쪽입니다. 82쪽. 토양 생물상. 거기에 보면 이제 식물의 뿌리가 두 번째 단락에 토양 깊숙이 침투해서 자랄 수 있고 말라 죽은 뿌리는 유기물을 공급하고 미생물과 토양 속 동물들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의 종류가 쭉 나오죠. 세균, 균류 뭐 해가지고 등등 나오는데 특히 균근은 수목이 가는 뿌리와 공생한다는 거예요. 균근.
여기 이 중에서 균근이 있어요. 균근. 이거는 수목의 이 수목의 그런 그 균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균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목의 이제 그 가는 뿌리죠. 가는 뿌리. 이와 공생 함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를 고정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형이 이제 83쪽에 보면 지형이 나오는데, 이 지형적 조건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형적 조건에서는 두 번째 줄에 해발고도, 굴곡, 사면 방향, 기울어진 면이라는 거죠. 경사 위치, 경사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 남쪽 사면이라는 게 있죠. 남쪽 사면. 이건 당연히 남쪽이니까 뭐예요? 태양광선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높고 증발산이 증가해서 건조가 쉬워요. 건조가 쉽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입지 조건에 잘 견디는 소나무 같은 걸 잘 자라고, 북사면이라고 하는 곳은 태양광선을 적게 받겠죠. 남쪽 사면에 반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수분 조건이 양호해요. 양호. 수분 조건이. 그래서 수목의 생장이 빠르죠. 그 다음에 화렵수, 종 위주로 숲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이제 식물들이 생육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자, 생물적인 그 환경 조건을 보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타감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감작용. 자, 그 타감작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84쪽이요. 여기 보면 타감작용 나오죠. 한자로 쓰면 다를 타자에 느낄 감자예요. 이 타감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 생물은 각각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숲의 물질이 지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나왔죠. 다른 개체를 물리치기 위한 타감작용.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호두나무가 있어. 호두나무 밑에서는 콩도 잘 자라지 못해. 영양분을 막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타감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도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숲의 구조로 가겠습니다. 숲의 구조. 이 숲의 구조는 이제 식물의 생육형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생육형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84쪽에 보면 숲속의 식물종들이 고유의 유전적 구성을 바탕으로 생육 환경에 적응하고 발달해서 생겨난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생육형이라고 하고요. 같은 종의 경우에도 다른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생육형이 달라져요. 이걸 생태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쪽 숲의 수직적 구조라고 나왔죠.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높게 자란 나무부터 낮게 자란 나무, 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겠죠. 이런 게 수직적 구조 또는 층화라고도 한다는 거죠. 자, 수평적 구조라는 것은 그런 그 환경이 달라지면 그 숲 속에서 이런 식생도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을 수평적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숲의 구조가 그 숲의 그런 수직적 구조, 그다음에 수평적 구조. 자,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분포 같은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종의 구성을 이제 보면 그 지역에서 우수한 번식 상태가 우수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점종이라고 그래요. 우점종. 자,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식생 상관을 가진 숲에서도 우점종, 뭐 구성 수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별개의 군집 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숲을 구성한 수종별로는 밀도가 있고요. 밀도. 거기 86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빈도.
그 다음에 스피도. 밀도는 꽉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고 빈도는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피도라는 건 어느 정도의 피복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간 상호작용이라는 게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종간 상호작용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간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그런 이 식물 군집에서 특정한 생물들 사이에 독특한 형태의 생물학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종간할 때 종은 이제 이 종이죠. 종. 사이, 간. 영어로 이제 종을 스피시스라고 하죠. 그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호작용을 잘 보시고요. 종 다양성 같은 데 보면 이제 풍부도와 균제도가 있는데 거기 세 번째 줄 86쪽에 밑에서 둘째 줄이죠. 종의 풍부도는 특정 군집에 속하는 생육하는 종의 수를 의미하고요. 균제도는 각 종별 개체수의 분포 정도를 의미한다. 자,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군집이 생육종의 수가 같을 경우에도 분포하는 개체수가 달라요. 자,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8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87쪽.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종이 상당히 다양하다. 여기 나왔죠. 식물의 종들이. 그리고 이제 복잡하다. 자, 87쪽에 그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의 끝에 있죠. 종 다양성이 높은 숲은 구조적으로 복잡하다. 종 간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에너지의 흐름, 먹이사슬.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푸드 체인이라고 그래요. 푸드 체인. 먹이사슬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양분의 순환, 생태 지위 이런 것들도 다양할수록 이제 복잡하다. 그리고 이제 생태 전이라는 게 있죠. 천이라는 게 있죠. 천이, 생태 천이. 이 천이랄 때 이 천자가 뭐냐면 옮길 천자예요. 써보세요. 옮길 천자. 이도 옮길 이자예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건 옮겨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진행될수록 그런 그 숲의 안정성과 성숙도가 증가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다양성이 나왔죠. 생물들은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넘겨보시면 88쪽. 88쪽에 이제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부터 보십시오.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 종이 가진 유전자 다양성은 물론 종 다양성, 서식지 다양성, 경관 다양성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생물학적 다양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합하여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도 있으니까 그건 한번 보십시오. 자, 89쪽 숲의 분류. 숲의 분류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전자 다양성은 유전자가 다양하다. 종 다양성은 이종들이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이종들이. 자, 숲의 분류 89쪽. 숲의 분류가 있어요. 자, 여기 산림 식생의 분류 보면 1번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산림 우점형. 자, 이건 뭡니까? 숲을 구성하는 수종 중에서 생체량, 밀도, 수고, 피복도 등 다른 수종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우점 수종을 바탕으로 한 거다. 나왔죠? 그렇게 이제 산림 우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많으면 소나무 숲인 거죠. 소나무 다. 소나무 숲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산림 피복형이죠. 자, 산림 피복형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숲을 덮고 있는. 종이분포. 볼 수 있겠죠. 산림 서식지형이라고 하는 분류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경사가 급한 서식지, 경사 또 물이 많은 서식지, 토양이 많은 서식지, 이제 서식지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기후적 분류라고 하는 게 나오죠. 거기 90쪽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번째 줄에 보면 밑줄 치세요. 미세 기후 또한 식물의 생태적인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지형적 분류라고 나오죠. 지형적 분류. 자, 이 지형적 분류는 90쪽에 나와요. 지형에 따른 차이죠.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지형적 분류와 기본이 된다. 지형적 변이에 따른 온도와 수분의 조건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산림 식생의 구성과 분포를 결정짓는 1차적 요소다. 자, 생태계 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생태계 분류.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생태계 분류를 통한 방법이 있는데 명확하게 정의 내려진 기후, 토양, 지형, 식생들의 조건을 망라해서 숲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생태계 분류죠. 자, 숲의 변화는 이제 숲의 천이가 있죠. 천이. 천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인다는 건데, 자,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91쪽에. 그래서 한 시점의 생물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차 다른 생물로 변화하여 궁극적으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생물상의 변화가 거의 없어지는 이 안정 상태로 발전하는 진행 과정을 생태천이라고 한다. 이말 나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천이를 ecological succession이라고 나왔죠. 92쪽에 보시면 ecological 생태학적인 succession. 원래 이 success는 성공이고 succession은 뭐냐면 계승이죠, 계승. 천이는 옮겨간다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천이도 뭐 1차 천이, 2차 천이가 있어요. 1차 천이, 2차 천이. 그러니까 생물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그런 하등 식물이 이주해서 정착을 해요. 1차 천이죠. 2차 천이는 뭐냐면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교란에 의해서 훼손된 식생이 원래의 그런 식생을 복귀하고자 하는 천이 2차 천이라고 합니다. 천의 진행 단계와 극상림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93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이는 점점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치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밑줄 치세요. 마지막 단계 또는 거의 변화 없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군집을 극상군집, 영어로는 클라이맥스 커뮤니티라고 나왔죠. 자, 영어 훨씬 쉽죠. 절정이라는 뜻이죠. 이 커뮤니티라는 건 원래 이제 그 지역사회라는 뜻이 있어요. 지역사회. 이걸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클라이막스 커뮤니티. 그래서 이제 식생형이 살림일 경우에는 극상림이다.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척박한 토양에서는 선구종을 심어라. 선구종. 그러니까 선구자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선구자적 역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pioneer, 그다음에 species.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구종은 뭐냐? 선구종, 선구자 같은 역할 했죠. 그래서 이제 선구종의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콩과작물. 이런 콩과작물이 대표적인 그런 선구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태계 속성의 변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천이가 발달하면서 점점점 나무들의 뭐 높이라든가 몸집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숲이 이제 많이 발달한다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93쪽의 마지막 단락이 보면 천이의 진행과 함께 토양도 발달하는데 토심이 깊어지고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고요. 이에 따라 토양층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성숙한 토양으로 변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4쪽입니다. 환경 오염과 숲의 변화라고 나와요. 94쪽을 보세요. 자, 94쪽입니다. 여기 이제 환경, 그러니까 이때 이제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존 환경에 새로운 물질들이 들어와서 원래의 상태와 다르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환경 오염이라고 하죠. 그 바로 밑에 나오죠. 환경 오염이란 94쪽에 1번 환경에 새로운 물질이 들어와서 원래 상태와 다르게 환경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숲 생태계와 대기 오염. 그래서 대기 오염도 있죠. 대기 오염. 95쪽. 이거는 대기 중에 이제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 물질이죠. 자, 95쪽입니다. 대기 오염 첫째 줄.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한
배출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오염물질이 존재해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지속시간이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요. 생활이나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라고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도 다시 1차 오염과 2차 오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돼서 생물과 무생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면 1차고요. 1차 오염들이 특정한 환경에서 상호 반응하면서 자라는 건 2차 오염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기 오염물질과 산림의 피해라고 나왔죠. 대기 오염에 이제 여러 물질들이 있겠죠. 그런데 96쪽입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식물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동물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모든 식물이 대기오염 물질들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한 것은 아니다. 생물의 대기오염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때는 감수성, 저항성, 오염물질의 흡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감수성은 받아들이는 거죠. 저항성은 저항하는 거고 오염물질의 흡수 능력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항성 96쪽의 마지막 단락 내성, 이것은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대기 오염에서 특정 식물이 피해를 받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여기 척도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97쪽에 척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목생장의 쇠퇴 환경이라고 나왔죠. 거기 보면 1970년대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뭐 해충이라든가 병에 감염을 받았죠. 그런데 활력이 저하되고 개체의 고사율이 증가한다는 거죠.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 지역에 분포하는 전나무, 가뭄비나무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현상과 숲의 역할이라고 나왔죠. 이건 큰 것만 보셔도 되겠죠. 지구온난화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점점 지구의 기온이 더워지죠. 그러니까 기후대가 북상하고 있어요. 기후대가 북상하고 있는 특징. 이게 또 중요하죠. 기후대가 점점 북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숲의 온실가스 흡수라고 나왔죠. 그 1헥타르의 숲은 세계적으로 연평균 5.5톤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한다. 그래서 열대 우림 1헥타르 있는 식물은 매년 10톤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열대 우림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 열대 우림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 식생이 잘 자라 못자 잘 자라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전체 사용 에너지의 80% 이상을 화석 원료에 의존하는 경우는 심각하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현상의 방지죠. 지구 온난화를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는 좀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온난화 현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6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계 인구의 안정. 자, 그다음 둘째, 농지와 토양의 보호. 세 번째, 지구면의 재조림. 숲을 다시 가꾼다는 거죠. 네 번째, 소비유지 사회의 지향. 지향하고 지향은 다르다고 그랬죠? 이건 멈추는 거,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 자, 다섯 번째, 에너지 전략. 여섯 번째,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102쪽, 103쪽은 요약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자, 10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4쪽. 104쪽에 보시면 연습 문제가 있어요. 104쪽을 펴보세요. 연습 문제를 보면 1번 고산 시대에서 식물의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랬죠. 자, 고산 그런 지대, 고산지대가 있죠. 그러니까 고산지대라는 것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고산이라고 하겠죠. 고산,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이제 고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그 고산 지대에서 식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겨울철에 뭐겠어요? 그런 그 최저 기온이죠. 겨울철의 최저 기온. 겨울철에 가장 낮은 기온이 몇 도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이 식물의 분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식물의 분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몇 번이겠습니까? 답은 2번이겠죠. 초식동물의 분포, 태양광, 그 다음에 토양의 성분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겨울철에 그런 그 온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답은 뭡니까? 2번이겠네요. 겨울철의 최저 기온. 그래서 겨울철에 그런 최저 기온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식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겨울철의 최저 기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하십시오. 자, 2번은 생물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생물로 변화하는 거. 이건 천이 과정이라고 그랬죠. 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화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천이라는 의미 자체가. 자, 이거는 이제 91쪽에서 92쪽에 나오죠. 페이지를 펴서 91을 펴보시면 91쪽에 하단 부분부터 나와요. 천이라는 게. 나오죠. 한 시점의 생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다른 생물상으로 변화해서 궁극적으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생물상의 변화가 거의 없어지고 안정된 상태로 발전하는 진행 과정을 생물천이라고 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천이 과정이 마무리돼서 더 이상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군집. 이것도 아까 설명했죠.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정된 군집. 이걸 극상 군집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93페이지 나와요. 93페이지. 93페이지. 93페이지에 보면 이 극상이라는 게 클라이막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92쪽부터 보시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에 생물은, 자, 오른쪽 볼게요. 물리적 환경과 평형 상태를 이루며 거의 변화가 없어진 안정된 군집에 도달한다. 이러한 마지막 단계 또는 거의 변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군집을 극상 군집이라 한다 나오죠. 자, 대기 오염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서 대기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하는 거.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지표식물이에요. 지표식물. 이 지표식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그런 그 뭡니까? 감수성이 높은 식물들이죠. 자, 96페이지를 보세요. 96페이지 보면 거기 그 네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대기 오염의 감수성이 높은 식물들은 가끔 대기 오염이 심한 곳에 대기 오염의 지표식물로 식재되는 경우가 있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지표식물이에요. 지표식물. 자, 그러니까 이것은 96쪽에 나옵니다. 페이지. 자, 그 다음에 특정 병충이나 그 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저하되는 거. 그런 것들이 없었음에도 활력이 저하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소, 피해, 고사, 쇠퇴. 이건 뭐겠어요? 쇠퇴죠, 쇠퇴. 우리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점점점 어때요? 활력이 힘이 떨어지겠죠? 힘이 떨어지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쇠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감소, 피해, 고사. 고사는 말라 죽는다는 뜻이에요. 4번은 답은 2번이고요. 지구온난화를 가져온 온실가스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산화탄소겠죠. 온실가스. 이 온실가스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이런 분포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온실가스와 관련된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이산화탄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로 보면 73페이지, 74페이지 뭐 이런 내용들에 이런 온실가스와 관련되는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 바랍니다. 이상 그 숲과 식물 제4장에 대한 강의를 마쳤으니까요. 여러분이 교재를 잘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